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바로 앞에 우리 흥사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편안하네요. 자주 뵙던 분들인 것 같고.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중요한 거 중심으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쓰거나 번역한 책들 되게 이런 겁니다. 저는 대학 혁신, 또 최근 학생 성공, 이런 거 연구하고요. 데이터로 어떻게 학교를 잘 끌어갈까 이런 연구를 하고, 대입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 교육부 장관 서남수 장관하고 같이 책을 썼고요. 미래의 기환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선생님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거. 미래의 이제 대학의 미래는 제가 말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태세 디지털 대학이라고 김도연 전 장관님, 염지호 총장님과 같이 만드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산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감히 말씀 여쭈자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기름 한 방울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교육과 인재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손주 또는 자녀, 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하고, 저는 가장 잘 표현한 게 불확실성의 시대다, uncertaint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 챗 GPT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거기서 웬만한 답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대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님을 만나면 교육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만 보면 발전 트레젝토리인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67불이었거든요. 67불? 대단합니다. 지금 3만 5천 불이 돼 있으니까 제가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공직에도 좀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ODA라고 공적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과장도 했었습니다. 대외 협력하는. 해외 나가서 이렇게 스피치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67불의 나라가 3만 5천 불, 거의 수백 배가 넘었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고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보시면은 78년도, 70년대쯤에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가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는데, 제가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고요. 경제 발전하고 사회 발전의 트레젝토리하고 교육 발전이 거의 지금 같이 갑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교육이 발전했는지, 교육이 경제를 성장했는지는 다 주장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교육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코트를 하자면 오바마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느 미국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가지고요.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 선생님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미국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 아마 계실 텐데요.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생산이라는 것은 토지, 자본,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한정적일 때 중요한 것은 혁신으로 기울기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건데, 여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이 이 이론을 검증하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보여준 나라는 저는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에서 인적 자본, 즉 휴먼 캐피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생산의 효율성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인데, 저는 한국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이대로 갔다가는 이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끔찍한데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대학로가 저희 대학이니까 그 앞에 학생들하고 자주 다녀보면 이 큰 비석이 있는데 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안창호 선생님 말씀이라고 써 있는데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저는 청년을 그대로 교육과 인재로 이렇게 바꿔도 저는 그대로 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인재가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어렵게 된다. 아마 도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국만 해당되는 얘기냐? 뭐 간단하게 조금 이해하기 쉬운 나라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의 말메라가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가 큰 그 조선소가 있던 나라인데요. 말매의 눈물이라고 우리나라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큰 조선 배를 만드는 크레인이 있었는데 그 현대가 1달러에 사왔거든요. 그때 스웨덴의 모든 국민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 말매의 눈물. 그로부터 이 장면이거든요. 저 크레인을 실어갖고 이제 한국으로 1달러에. 그런데 나라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2002년에 한국에 팔렸고, 스웨덴이 망하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말매라고 하는 시는 청년이 모이고 IT와 미디어 도시를 변했다. 방금 그 테이블에서도 단양에 무슨 아이들이 사라지고 지방에 다녀보면요 60대가 청년 회장인 마을도 되게 많습니다. 점점 청년이 사라지고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인구 중 절반이 35세 이하다. 이분이 이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 자리에 조선소가 있었고 호황일 때 6천 명 정도가 있었던 시인데 지금은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답은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었고 그게 산업구조 바꾸고 혁신하는 원동력이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아까 소개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찾고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교육과 금방 구이사장님께서도 저 말씀 주시기를 우리 회사는 교육이 가장 필요한 회사다. 말매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다. 이분들이 조선소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도시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에 만들고 혁신적인 교육 기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것을 해가지고 대학을 만들고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지금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는 이탈리아 알고 계세요? 이탈리아 가보시면 북부와 남부가 아주 다르거든요. 북부가 잘 살아요. 남부가 어렵고. 북부는 정말 패션도 잘 되고 잘 살고요. 남부를 가면 마피아밖에 없습니다. 왜 북부가 잘 사느냐? 저희 이제 교육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북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아교육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 그러니까 몬테소리, 프레벨, 레지오 에밀리아 이런 교육 잘하는 도시들이 다 북부에 있거든요. 이 몬테소리 같은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세계에서 그 유아교육을 보러 투어 겸 관광 겸 와가지고 굴뚝 없는 산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추앙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술교육하는 연구자인데요. 2번이나 다녀왔어요.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마시고 이러고 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눌 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하자면 하루 종일 지날 것 같아서 교육이 왜 중요하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시 교육일까? 초저출산 시대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테이블이 꽉 채워졌다가 지금 한 반만 채워지면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좀 낭비가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많았으니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직업이 3번, 4번 바뀌는 시대.
그러면 아침에 좀 잠도 덜 깨셨을 거니까 제가 한번 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 갈 때마다 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 동생,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몇 번 바뀔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면 모든 분이 손을 들어보시면 한 번은 꼭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 아들이 또는 내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면 한 번 딱 받으면 그 이상 바뀌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서로 같이 보시죠. 없네요. 그죠? 없죠. 두 번은 바뀐다. 두 번. 예, 한 15% 정도 됩니다. 세 번 바뀐다. 예, 다 같이 보실까요? 거좀 이게 집단지성이잖아요. 네 번. 그렇습니다. 세 번, 네 번 바뀐다가 50%잖아요. 그러면 세 번, 네 번 바뀐 동안에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 나라 또는 각 개인이 행복하고 경쟁력 갖추려면 계속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평생학습이 낱말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겠지만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인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가 우리보다 못 사는 시대를 맞지 않는 길이다. 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개인 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복지면서도 투자다.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쭙고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그러면 우리 손주 보낸 유치원이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젊은 부부 만나서 얘기해보면 내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애가 잘 교육받고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만나보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는 못 먹고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학부모 특강도 가끔 나가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이랬는데요. 요즘은 젊은 학부모들은요, 우리 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치환하면 행복이고 희망이고 미래고 똑같아요. 교육을 넣어서 무슨 글짓기를 하면 교육 대신에 행복 넣고 희망 넣고 미래 넣으면 똑같이 됩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한 투자고 희망의 상징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도 끝나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중 갈등 세계의 큰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교육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야 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의지할 것은 인재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창의적 학습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한때 이런 책이 유행이었습니다. 창업국가, 이스라엘.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저는 학습국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뭐죠? 소득주도 성장 이런 말이 좀 있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만약에 저한테 누가 여쭤본다면 학습주도 성장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재주도 성장 시대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기름 안 나잖아요. 석탄 별로 없잖아요. 가스 별로 안 나잖아요. 결국 믿을 거는 우리 자신하고 우리 아이들밖에 없거든요. 학습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미래고 희망이고 행복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고통이고 갈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교육은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너무 거창한 거 하지 말고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해결해줘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학교 따라 이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교육계가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학생들은 사라지고 어른들 싸움 속에 아이들이 골병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전교조, 기타 등등. 교육을 둘러싼 이념 다툼 속에서 학교의 교육력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제가 교사들 연구해 보면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소입니다. 냉소. 윤석열 정부도 5년 후면 끝나. 박근혜 정부도 5년 후면 끝났어. 지금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난 잠깐 웅크리고 있으면 세상은 지나가기 마련이야.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가 좌절입니다. 내가 뭘 해보고 싶어도 이념 싸움 또는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념 전쟁, 저는 이거 한마디로 좀 호소하고 싶어요. 제발 학교를 이념의 볼모에서 벗어나서 교육 본연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하는데 대개 우리 국민들이 결승점에서의 공정, 대학 입시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출발부터 공정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생애 첫 출발부터, 즉 유아부터 은퇴 후에 평생학습까지 곳곳에서 공정이 있어야 되겠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의 교육을 받는 창의적 학습 국가가 돼야 저출산 시대에도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국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저는 이제 이런 모임이 있어서 가끔 이제 정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교수가 되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면 전 뭐 기재부 장관님도 오시고 뭐 윤중현 부총리도 오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학생 수가 줄었으면 교육 예산도 반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나 대통령 같으면 지금이 기회다. 지금 3만 5천 불 갔는데 충분히 5만 불 갈 수 있다. 교육과 인재에 더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해. 왜?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사람 자원밖에 없으니까. 아날로그 시대 만들었던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로, 줌으로 송출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수만 명이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연구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Everywhere. 제 강의를 지금은 여기 계신 분은 한 자리에, 한 장소에, 한 시간에 앉아서 들으시지만 이게 녹화가 되면은 스타벅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커피빈에서 들을 수 있어요. 지하철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대학 교육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부는 제가 좀 몸담았대긴 하지만 교수 숫자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유튜브로 중계한다면 건물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교수 한 명이 10,000명, 10만 명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라면 옛날처럼 학생당 교수 수 이런 규제는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다. 저는 핀셋 처방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핀셋. 그런 말씀 많이, 또 언론인들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돌려보자. 학부모들은요, 정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돌아가면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내신을 세게 하겠구만.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라는 것은 내신을 어떻게 하는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내신을 하려면 다 평가 정책에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에만 올인하고 내신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또는 교육 정책은 노동 정책, 산업 정책, 일자리 정책,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패키지 정책을 해야 된다. 경제만큼도 교육은 심리거든요. 그래서 큰 판에서 어떻게 바뀐다를 보여주고 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꾸어 가겠다는 로드맵을 보여줘도 국민은 믿을까 말까 한데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핀셋 한다고 요것만 딱 고친다고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핀셋 처방보다는 패키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재앙으로 이끌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당연히 저출산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저출산 현상은 지역 소멸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거든요. 굉장히 밀접.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만 수천만 모여 살고 지방에 가면 60대가 청년 회장이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 개는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해야 되고 근데 저출산 대책도 잠깐 말씀 나누고 갈까요? 돈 나눠주면 젊은 부부들이 애 낳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학자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드라마? 보면 덕선네가 지하방에서 어렵게 살아도 애 셋씩 낳잖아요. 가족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조직이든 나라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쉐어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조직이 공동체인데 회사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조직이 공동체 조직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뭐 비방하고자 하지는 않지만 요즘 TV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즐겁고 나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배필을 만나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애를 낳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덕선애처럼 지역방에 살아도 자녀 커가는 거 보면서 행복을 찾고. 그래서 저는 가족의 중요함, 가족의 공동체, 이런 것, 가족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미, 규범이 되게 하는 작업도 해야 될 텐데 돈 얼마 주면 애 낳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는 좀 싶어요. 저출산과 지역 위기는 굉장히 엮여있게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할 건가 훑어보겠습니다. 한 7개 정도 과제를 가져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서 7개를 발췌해왔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아교육. 요 앞에 교육부총리 했던 어떤 분이 낙마하셨잖아요. 만 5세 그 조기 취학. 그러니까 그분이 저출산이니까 생산 연령이 생산 인구가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학령을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 철저한 양적인 접근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부총리였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경제학적으로도 유아교육 단계가 투자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유아교육 때 무엇을 해크맨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유아교육 때 1달러 투자한 것과 고등학교 때 1달러 투자한 것과 대학교 1달러.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 굳었을 때 투자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유아교육 때 질서를 가리키고 인성을 가리키고 기초 습관을 가리켜야 오래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 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성장할수록 더 벌어져서 양극화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만 5세는 벌써 의무교육화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이 세계 10등 안에 들지 않습니까? 세계 20위, 30위 하는 나라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아교육을 국가가 손을 띄고 있으니까 사립유치원이 많은 거예요. 사립유치원이 많으니까 교육의 질, 교사의 질이 들쭉날쭉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나 손주를 초등학교 보낼 때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니까? 어느 초등학교 보내야 되겠다. 교사의 질이 다를까? 학교 건물의 질이 다를까? 생각보다 걱정은 안 해요. 왜?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의 질도 학교 평준화의 정의는요. 교사의 질, 학교 시설 여건의 질 이게 되게 비슷하게 간다는 건데 유치원은 다릅니다. 내가 국립유치원을 보낼까, 사립유치원을 보낼까, 국립 어린이집을 보낼까, 사립 어린이집을 보낼까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국가가 책임할 것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5세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법률에서는 중학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이 됐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는 초등학교 아니 유아교육 의무교육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유아 단계부터. 그러니까 인재주도 성장 전략의 첫 단추는 유아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이 아니에요. 공식 명칭이. 유아학교여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의 퀄리피케이션 다르고, 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웨이팅 리스트 걸어서 좋은데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의 큰 컨셉이고요. 의무교육의 부분 집합이 무상교육인데요. 뭐 모든 걸 무상하다는 거 동의하지는 않지만 유아교육, 무상교육 하는 거 별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사실은. 여기 한 몇 년 전 통계긴 한데요. 이미 많은 부분을 보조하고 있어서 2, 3주만 더 틀면 모든 유아교육을 무상교육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더 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사립유치원도 학교답게 지원해서 어느 유치원을 선택해도 교육의 질이 같게. 지금 저출산, 사람의 경쟁적인 시대의 첫 번째 단추는 유아교육부터 탄탄하게 거기서부터 예절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기본 습관을 배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배우고
자기의 역할, 책임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 진로 교육 같습니다. 진로 교육.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의 꿈과 진로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점수 맞춰서 학원 가면 네 점수 몇 점이야. 자대고 쭉 가가지고, 예컨대 뭐 서울대를 가려면 이과, 뭐 성균관대를 가려면 이과, 점수 맞춰 가잖아요. 점수 맞춰서 가면은 자기의 꿈과 흥미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한 분야가 인게이지먼트라는 걸 연구하고 몰입? 수업에 제일 몰입하지 않는 것은 재밌는 얘기부터 해버리면요. 지금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그래도 열심히, 수업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앞으로 IQ보다는 EQ의 시대라고 하는데, EQ의 기본은, 리액션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리액션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좀 끄덕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거룩하셔가지고,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유재석처럼 키워야 되고 강호동처럼 키워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끄덕끄덕이고 동의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처럼 팔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튼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배운 것이 일치돼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수업에 딴짓하는 것이요. 학교 바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직업이나 삶과 내가 배우는 게 디스커넥트 되면 몰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업 같은 건 점수 맞춰서 가고 자기가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을 배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진로가 중요하다. 제가 성균관대에서 교무처장 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학생처장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학생을 만났고요. 학생 성공센터장을 했는데 자녀 특강에 성공하는 학생의 첫 번째 특징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강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ength Theory. 약점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강점만 발전시키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기 강점을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곳이 진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제일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지방대학 다니는데 찾아갔어요. 저희 아이가 예를 하나 좀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의사가 세 종류, 의사가 세 종류. 사람 고치는 의사 있죠. 그죠? 또 하나가 동물 고치는 의사 있죠. 수의사. 의사가 또 하나 있어요. 아세요? 네? 어떤 거요? 네? 장, 굉장히 창의로우신. 네. 네? 물고기 의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룡이 좋았고 동물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수의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성적은 수의사가 될 만큼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 지금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와도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물고기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물고기 고치는 의사 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이 친구는 한화 아쿠아리움이나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가가지고 아쿠아리스트 되는 게 꿈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제가 그 친구 보는 것도 즐거워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이 많으면 일정 부분은 미스매치가 있어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사람 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가장 강점을 잘 발현하게 나라가 해줘야 되거든요. 진로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대학생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1, 2, 3학년 때 놀다가 4학년 때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한다고 자소서 컨설팅 받고 막 그 삼성고시 준비해서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를 뽑아주는 회사에 갑니다. 한 부류는 1학년 때부터 자기 강점, 자기 흥미 찾아갖고 차곡차곡 스펙을 쌓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회사로 갑니다.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비 없는 학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낭비 없는 진학이 중요한 것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 성공 요 말씀만 드려도 이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 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하고 오늘 디베이트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꿈과 잠재력은 들쭉날쭉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화가, 어떤 사람은 아쿠아리스트, 어떤 사람은 장의사,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들쭉날쭉하죠. 맥락의 원칙.
저는 이런 포디움에 있어서 말할 때 잘합니다. 하지만 운동 잘 못합니다. 저는 골프 잘 못 칩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좀 칩니다. 자기가 처음 맥락에 따라 발휘하는 역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육 문제뿐이 아니라 회사 이끄는 분들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의 원칙, 사람이 발전하는 속도와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뒤에 터질 수가 있다. 제 학생 중에 지방대학 출신 학생이 박사 받은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날, 한 시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시험으로 모든 사람을 점수 하나로 표현하고 줄을 쫙 세워가지고 서울대부터 쫙쫙쫙 끊는 거, 그거를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다 봐서 학과를 만들어주고 좀 발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에게 100개의 성공 모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그 꿈이 발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큐레이팅, 학습 큐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아이의 꿈에 맞춰서. 성대에서 하는 거 있는데요.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거 하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 합니다. 내가 경영학과 주전공, 복수 전공은 통계학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글로벌 금융 공기업.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나와 같은 스펙을 가진 선배가 금융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들었던 수업이 뭔지, 들었던 비교과 프로그램이 뭔지 이렇게 레커멘드 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맞춤형으로 하려고, 낭비 없이 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 과를 졸업한 선배들을 쫙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 저 표가 있는데 바 그래프를 누르면 저 회사로 진출한 선배의 포트폴리오가 쭉 나와요. 따라갈 수 있게. 뭐 그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고등교육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9위, 8위 뭐 이렇게 경제력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30등 정도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인데요. 사실 사회에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요. 저 이런 줄만 해볼게요. 노벨상이 나온다면 대학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기업의 연구소에서 나올까요? 거꾸로 지금까지 노벨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학에서 나옵니다. 기업은 당장 돈벌이 안 되는 건 죄송하지만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노벨상의 90%가 대학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최고 1등인데 30등? 제가 보기엔 미래가 어렵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말레이시아 대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갑니다. 학령 인구 줄어가지고요. 27만 아이를 낳았는데요. 70% 대학 진학률 생각하면 19만 정도가 대학 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학 정원만 19만이에요. 지방 다 죽어야 되거든요. 저는 걱정이 큰데요. 지역의 거점 국립대도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 대학이 어려워지면요. 수도권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도 어려워집니다. 왜?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대학 가서 교수 되려고 하는데 지방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이렇게 더 많아지고. 저는 초일류 대학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초일류 대학은 연구 잘하는 대학만 초일류 대학은 아니고, 예컨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심 대학으로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 교육 중심 대학도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치는 연구 중심 대학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획일적으로 묶어두는 규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요거는 지금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시장 군수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과 도시는 공동 운명체다. 제천에 세명대가 있거든요. 세명대 망하면 제천 망할 거예요. 세명대가 방학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제천에 있는 택시 회사가 울고 웃고 합니다. 아이들 실어 날리기 때문에. 직업이 3번, 4번 바뀌는 시대에는 계속해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라가 참 재밌어요. 평생학습,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고용부하고 교육부가 둘이서 딱 주주머리를 따로 차고 있어가지고 같이 섞이지도 않고 이런 것부터 조정을 해야 되겠다. 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남았는데요. 제가 산업경쟁력 포럼도 가보고 기업하시는 데 포럼 가보면 항상 불만을 좀 얘기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요, 교육을 나무래기만 하지 도와주지는 않아요, 솔직히. 반품도 안 되는 인재 만들어서 대학 보고 욕합니다. 반품도 안 되는 인재 만들어갖고 배출하는 대학이 문제다. 그럼 제가 감히 말씀을 여쭙습니다. 언제 돈 주고 사가셨어요?
근데 지금 MIT가 인공지능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칼리지를 만들고 교수를 100명씩 뽑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디지털 인재, 뭐 반도체 인재한다고 하잖아요. 대학에서 절대로 최첨단 반도체 인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축적된 정상과학을 체계적으로 기초를 가리키는 곳이고, 막 경제 현장, 산업 현장에서 지금 최신 가리키는 것은 기업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대안은 같이 해야 됩니다. 대학은 기본을 가리키고 기업은 응용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나무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이제 교육부 혁신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한 18년 있었습니다. 나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진짜 힘센 부처입니다. 규제 부처입니다. 주어진 과제보다는 문제의 뒷수습에 급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교육부에 제 후배들 보면 MZ세대 많이 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교육부를 사실 올가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 정치 같아요. 등록금 같은 거 사실은 13년째 못 올리고 있거든요.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거 없어요. 근데 대학이 요새 그 대학원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기업에 나가면 돈 더 벌거든요. 교수 월급 진짜 짜거든요. 근데 이제 등록금 올리면 되지 않겠냐. 다 정치 논리로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지방에 대한 교육 투자 다 정치 논리로. 저는 다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도산 아카데미가 있어서 이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에서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과 공익 실현을 목표로 저 같은 교수나 학자 같은 이론가 또는 우리 이사님 같은 기업인 또는 퇴직하신 관료,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당면한 교육 인재 문제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국민과 정부에게 널리 알려서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과거의 정책 담당자, 전직 장관님, 저 같은 전직 그 관료, 현재 여기 사실은 교육부 관료들이 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여서 토론하고 과거의 지식을 전수하고 특정한 이념, 좌파 우파가 아니라 보편적 이념을 추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정책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산 아카데미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사님 인사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역시 도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인재 얘기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 문제를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교육학자로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진짜 교육과 인재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